겨울밤은 차갑게 느껴졌다. 지하철역 입구로 찬 바람이 불어 들어왔고 행인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그 중에서 한 작은 소녀가 떨면서 역 앞 고급 베이커리의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지저분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스웨터는 구멍이 나 있어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행인들은 모른 척하며 지나갔고 아무도 이 소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소녀의 이름은 미나. 그녀는 기억이 시작된 순간부터 길거리에서 살아왔다. 오늘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배고픔을 참으며 유리창 너머로 갓 구운 빵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달콤한 향기가 퍼지고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지만 손에는 단 한 푼도 없었다. 미나는 가게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춥고 배고프다. 그때 한 대의 검은 고급차가 가게 앞에 멈추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검은 롱코트를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 남자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태우. 한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 사장이자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업가였다. 그는 회의를 마치고 비서 준호와 함께 귀가하는 중이었다. 발밑을 보니 작은 그림자가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소녀였다.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지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빵 먹고 싶어. 태우의 귀에 들려온 그 목소리에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평소라면 이런 노숙자나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소녀의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태우는 조용히 소녀에게 다가갔다. 너 뭐하고 있니? 소녀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란 듯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 고개를 들었다. 큰 눈동자가 흔들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 빵 없어요.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떨리는 손을 내밀며 미안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 태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도 순수한 눈동자로 쳐다보는 소녀.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빵이라. 그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회의 중간에 사놓고 먹지 않은 샌드위치를 꺼냈다. 이거면 될까? 소녀의 눈이 반짝 빛났다. 정말요? 주시는 거예요? 그녀는 놀라서 여러 번 확인했다. 그래, 가져가. 태우는 샌드위치를 내밀었다. 소녀는 망설이면서도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다. 손끝은 차갑게 얼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소녀는 샌드위치를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급하게 먹기 시작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보며 태우는 저절로 쓴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배고팠니? 소녀는 입을 오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 말을 듣자 태우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이 도시 한구석에서 이렇게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가 있다니. 그런 것은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봤는데 직접 눈앞에서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문득 소녀의 왼손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엔 작은 흉터가 있었다. 마치 꿰맨 자국 같은 그 흉터를 본 순간 태우의 기억 속에서 먼 기억이 떠올랐다.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이것은 그가 전에 봤던 흉터였다. 설마? 그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버렸다.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도 왜인지 눈앞의 소녀를 그냥 둘 수 없었다. 내 이름은? 태우는 조용히 물었다. 소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작게 대답했다. 미나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태우의 마음이 요동쳤다.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익숙한 울림이지만 떠올릴 수 없었다. 미나, 어디에 살고 있니?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태우는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이해했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잠시 침묵 후 미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살 곳 같은 거 없어요. 그녀의 말은 너무 가볍게 들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태우의 가슴에 꽂혔다. 살 곳이 없다.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아 왔을까? 태우는 다시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구나.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준호가 살짝 태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장님, 슬슬 가야 합니다. 다음 회의에 늦겠습니다. 그 말에 태우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렇다. 그에게는 일이 있다. 회의에 늦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대로 이 소녀를 두고 가는 건가?
이 추운 밤에 그녀를 혼자 남겨두는 건가? 미나,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미나는 샌드위치를 든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태우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생각했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리가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몇 장의 지폐를 꺼내 미나에게 내밀었다. 이걸 가지고 따뜻한 곳에서 뭐라도 먹으렴. 그리고 묵을 곳도 찾아야 해. 하지만 미나는 그 돈을 바라보기만 할 뿐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왜? 돈이 있으면 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 텐데. 태우는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을 갖고 있으면 금방 누가 빼앗아가요. 그 말에 태우는 절망했다. 소녀의 말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가 살아온 세상은 그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준우가 다시 시계를 확인하며 조용히 귓속말을 했다. 사장님,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태우는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 만약 우리가 다시 여기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나를 의지해. 미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샌드위치를 든 채 가만히 서 있었다. 태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 만남 이후에 그의 운명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정태우는 차창 밖으로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네온 사인이 흘러가듯 움직이고 그의 시야 끝에는 방금 전까지 그곳에 있었던 작은 소녀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다. 미나. 그 소녀의 눈동자는 왜인지 가슴 깊숙한 곳을 흔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러면서도 결코 떠올릴 수 없는 듯한 감각이 태우를 괴롭히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운전석에 있는 준호가 백미러로 태우의 모습을 살폈다. 사장님, 아까 그 소녀가 신경 쓰이십니까? 준호가 말을 걸자 태우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특이하네요. 사장님이 저런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시다니. 그럴지도 모르지. 태우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미나의 떨리는 손과 왼손목에 있던 그 흉터가 계속 맴돌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요동쳤다. 그것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디서였는지 어떻게 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차는 태우의 집에 도착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꼭대기층, 그곳이 그의 거처였다. 문을 열자 무기질적인 고요함이 맞이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 가구가 가지런히 놓여있고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창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 호화로운 공간에는 온기가 부족했다. 그는 재킷을 벗으며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시선을 옆으로 돌리자 거기에 걸려있는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14년 전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태우와 아직 어렸던 딸 수아. 그의 심장이 한순간 멈출 것 같았다. 수아. 그래, 그 아이도 왼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3살 때 정원에서 넘어져 유리 조각에 베어서 꿰매야 했던 상처. 그것이 미나의 흉터와 똑같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태우의 호흡이 흐트러졌다. 설마. 아니, 그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미나를 보았을 때 느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은 무엇이었을까?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가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려 했지만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소녀는 누구인가? 만약 정말로?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태우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만약 단 0.1%라도? 그는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준호, 지금 바로 알아봐줘. 그 소녀에 대해서. 준호는 놀란 듯한 목소리를 냈지만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단순한 착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확인하고 싶어. 그녀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든 것을 조사해줘. 알겠습니다. 준호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우는 소파에 다시 앉아 다시 한번 사진을 바라보았다. 14년 전 아내 지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때였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수아가 실종된 것이다. 그날 지민과 딸은 KTX를 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민은 혼자서 역 플랫폼에서 발견되었고 수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민은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할 때마다 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결국 괴로움 속에서 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딸의 행방은 결국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았다. 아무리 찾아도 어떤 단서도 없었다.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았는데 어떻게 해도 찾을 수 없었던 딸. 그것이 지금 와서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인가? 태우는 머리를 감싸 안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속 요동침은 더욱 강해졌다. 밤이 깊어가도 태우는 잠들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의문이 소용돌이쳤다. 만약 정말로 미나가 수아라면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다음날 준호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장님, 그 소녀에 관해 몇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왜 미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신분증명서는 없습니다. 호적에도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아마도 어딘가에서 버려졌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형태로 키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종이 조각에 관해서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옛 출생증명서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점상 주인이 그녀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태우의 등골이 오싹했다. 설마. 준호의 다음 말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거기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지민이라고요. 그 순간 태우의 시야가 흔들렸다. 지민, 그의 죽은 아내의 이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확실한가? 네, 하지만 종이가 찢겨져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태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즉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다. 준호, 당장 차를 준비해. 지금 그 아이를 찾으러 갈 거야. 알겠습니다. 차가 다시 그 동네로 향했다. 태우의 심장은 뛰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정태우의 차는 밤에 서울을 질주하며 어제 미나를 봤던 역 앞 골목으로 향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흘러가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요동치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준호의 보고에 따르면 미나가 가지고 있는 종이 조각에는 지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민. 그것은 14년 전 딸과 함께 모습을 감춘 그의 아내의 이름이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미나의 손목 흉터와 그 익숙한 눈빛의 반짝임, 그리고 그녀의 나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감각이 태우 안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래도 확신은 없었다. 어쩌면 단순한 착각일지도 모른다. 만약 틀렸다면 그런 의심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태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사장님, 어제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차가 천천히 멈추고 태우는 문을 열어 밤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주변을 둘러보지만 미나의 모습은 없었다. 대신 길거리에 앉아있는 몇몇 노숙자들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구 그 아이를 보지 않았나 물어봐. 태우가 지시하자 준호는 즉시 움직였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쩌면 미나는 지금도 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조금 전에 누군가에게 시달림을 당해 어디론가 도망갔다고 했다. 누가 시달렸지? 태우가 초조함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한 남자가 대답했다. 이 근방 깡패들이야. 그 애는 때때로 그들에게 눈독 들이고 있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빼앗길 것이 없는데 말이야. 태우의 가슴에 분노가 차올랐다. 미나는 어디로 갔을까? 만약 또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들었다. 찾자. 태우는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 주변의 뒷골목, 빈 건물, 역 근처의 공원. 하지만 미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설마. 태우는 어떤 가능성을 깨달았다. 어제 그녀와 헤어지기 직전의 말을 기억해낸다. 그녀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빼앗긴다고 했다. 그렇다면 안전한 장소를 찾아 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숨었을 가능성이 높다. 준호, 다리 밑을 찾아봐. 저런 아이들은 사람이 별로 오지 않는 곳을 좋아할 거야. 지시를 내리고 둘로 나눠 수색을 계속했다. 그리고 10여 분 정도 지난 후 준호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미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지? 태우는 즉시 차에 올라 준호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한강 인근의 다리 밑. 그곳은 바람이 세고 밤이 되면 더욱 추워지는 장소였다. 다리 밑 그림자에 미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주변에는 몇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마른 얼굴에 불길한 웃음을 띤 그 남자들은 미나를 둘러싸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이 녀석 어제도 도망갔었어. 이제 좀 우리에게도 뭐라도 내놓지. 넌 음식을 어디서 구하는 거야? 누구한테 돈이라도 받았나? 남자들은 무자비하게 미나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미나는 떨면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만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이봐, 뭐 하는 거야? 태우가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자 남자들은 놀라서 돌아봤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당신은 누구야? 한 남자가 눈을 부라리며 물었다. 나는 이 아이를 찾고 있던 사람이다. 빨리 비켜. 태우의 눈빛의 날카로움에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한 명이 씩 웃으며 말했다. 이봐, 네가 이런 꼬맹이를 위해 무슨 일을 하러 왔어? 이 녀석은 그냥 무숙자일 뿐이야. 도발적으로 말했다. 태우의 주먹이 강하게 쥐어졌다. 분노가 차올랐지만 함부로 소란을 일으킬 수는 없었다.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갈 거다. 손대지 마.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는 확고한 위험이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잠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만 태우의 분위기에서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치 하고 혀를 차며 물러갔다. 미나! 태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미나는 떨면서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떻게 여기에? 그 질문에 태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널 데리러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을 찾으러 온 적이 없었다.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자신을 찾으러 왔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나오지 않았다. 태우는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고 온기를 전했다. 이제 괜찮아.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대로 태우의 품에 쓰러졌다. 오랫동안 계속 혼자서 견뎌온 외로움이 한계에 달한 순간이었다. 태우는 화들짝 놀라 그녀를 안아들었다. 차로 돌아가자. 준호가 즉시 문을 열고 태우는 미나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태웠다. 차 안은 따뜻했다. 미나는 시트에 몸을 기대자 지친 듯 눈을 감았다. 집으로 데려가자. 우선 따뜻한 목욕과 식사를 준비해. 태우의 명령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천천히 출발해 밤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 차 안에서 미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진다는 것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어딘가 멀리 가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지금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순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정태우의 차가 그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미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따뜻한 시트의 감촉, 차 안에 가득한 편안한 향기,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안락함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녀의 옆에서는 태우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운전석의 준호는 백미러로 두 사람의 모습을 때때로 살피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있었다. 목적지는 태우가 사는 고급 아파트의 최상층.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 공간은 지금까지 미나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준호가 즉시 문을 열고 미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미나는 차에서 내리는 것을 망설였다. 그녀에게 지금까지의 인생은 길거리와 좁은 처마 밑에서 지내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눈앞의 엘리베이터에 올려다볼 정도로 높은 고급 아파트에 발을 들이려 하고 있다.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기는 자신의 거처가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불안감이 미나의 발을 묶었다. 왜 그러니? 태우가 조용히 물었다. 미나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요? 그 목소리는 가늘고 불안해 보였다.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널 여기로 데려온 건 나야.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 말에 미나는 아주 조금 안심한 듯 얼굴을 들고 발을 내디뎠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여 최상층에 도착하자 자동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넓은 거실이 펼쳐져 있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부드럽게 방을 비추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으며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장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여기가 내 방이 될 거야. 태우가 그렇게 말하자 미나는 놀라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 자신이 머물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미나에게 준호가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일단 먼저 목욕부터 하죠. 물은 이미 채워놓았습니다. 미나는 눈을 크게 떴다. 목욕이라는 단어조차 먼 세계의 것처럼 느껴졌다. 준호의 안내를 따라 욕실로 향하자 그곳에는 김이 서린 넓은 욕실이 있었다. 벽에는 아름다운 타일이 깔려있고 욕조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미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치 마법과 같다고 생각했다. 마음껏 들어가도 좋아. 태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미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옷을 벗고 욕조에 발을 담갔다. 서서히 온몸으로 퍼지는 따스함. 지금까지 차갑게 얼어있던 몸이 천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미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이 따스함을 알고 나면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오랜 시간 물에 몸을 담근 후 준호가 준비해준 파자마로 갈아입고 거실로 돌아오자 테이블에는 따뜻한 수프와 빵이 준비되어 있었다. 미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제가 먹어도 되나요?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론이죠 라고 말했다. 미나는 살금살금 자리에 앉아 스푼을 들었다. 그리고 한 모금 수프를 마시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무나 부드러운 맛이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먹어본 것과는 다른 안심할 수 있는 맛. 이렇게 따뜻한 것을 입에 넣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태우는 그런 미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빼앗지 않아. 그 말에 미나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스푼을 꽉 쥐었다. 그날 밤 태우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손에는 준호가 조사한 미나에 관한 정보가 있었다. 공식적인 호적이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불명, 하지만 가지고 있던 종이 조각에는 분명히 지민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나는 정말로 그의 딸 수아인 것일까?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태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렸다. 준호, DNA 검사 준비를 해줘. 준호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거기까지. 지금까지의 정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난 이제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준호는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도 괜찮아. 태우는 서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날 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문득 옆을 보니 거기에는 미나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제대로 된 침대를 준비했는데도 그녀는 거실 구석에서 작게 몸을 움츠린 채 잠들어 있었다. 태우는 살며시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순간 미나가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 태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잠에 빠졌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미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꿈속에서 누구를 부른 것일까? 자신인지 아니면 14년 전에 헤어진 아버지인지. 다음 날 아침 미나는 눈을 떠서 자신이 소파에서 잠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푹신한 담요가 덮여있는 것에 놀라 그것을 꽉 움켜쥐었다. 따뜻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호받은 적은 없었다. 그녀는 살며시 일어나 부엌 쪽을 들여다보니 태우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나는 한 발짝 내디뎠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자신은 여기 있어도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태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소녀가 그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에 도착할 DNA 검사 결과가 모든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태우는 서재에서 조용히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준호가 정리한 보고서가 놓여 있고 그의 시선은 그 서류 위를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왔다. 거대한 부동산 사업을 일구는 과정에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큼은 평소처럼 냉정해질 수 없었다. 미나가 정말로 수아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면 14년 동안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길거리에서의 생활, 추위와 배고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남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았을까? 그런 인생을 자신의 딸이 걸어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들었다. 의자에 기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조용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태우는 몸을 일으켜 문 쪽을 보았다. 준호가 봉투를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놓았다. 태우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고 심호흡을 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검사 결과 서류가 들어있었다. 눈을 빠르게 움직여 읽어내려갔다. 그곳에 적혀있는 말은 99.9% 이상의 확률로 친자관계가 인정됨이었다. 그 순간 그의 사고가 멈췄다. 마치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미나, 아니 수아는 틀림없이 자신의 딸이었다. 태우는 강하게 서류를 쥐고 눈을 감았다. 목구멍 깊은 곳이 막히는 듯한 감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14년간 찾아 헤매고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었던 딸,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사장님? 준호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태우는 눈을 뜨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틀림없어. 미나는 내 딸이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지금 당장이라도 미나, 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갑자기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듣게 된다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14년 동안 그녀는 혼자 살아왔다. 기억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신중하게 전해야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일어섰다. 미나는 어디 있지? 준호는 즉시 대답했다. 거실입니다. 아침 식사 후 창가에서 계속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우는 천천히 걸어 거실로 향했다. 미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는 어깨가 아침 햇살 속에서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는 이 며칠 동안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식사 방법도 태도도 그리고 눈빛의 반짝임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마치 겁에 질린 강아지처럼 몸을 움츠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은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미나. 태우가 부르자 그녀는 돌아보았다. 네?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경계심이 남아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역시 지금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내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미나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말씀? 태우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와 마주 보았다. 내 진짜 이름을 알고 싶지 않니? 그 말에 미나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거의 알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미나라고 불렸지만 그것이 본명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싶어요? 하지만 제게 진짜 이름 같은 게 있을까요? 태우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모든 것이 적혀 있어. 내 진짜 이름은 수아야. 정수아. 미나, 아니 수아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떠올릴 수 없는 이상한 감각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거기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수아. 그 말을 입에 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강하게 조여오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눈물이 슬며시 맺혔다. 제가 수아라고요? 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내 딸이야.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수아는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계속 혼자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딘가 납득이 가는 느낌도 있었다. 태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14년 전 너는 모습을 감추었어. 계속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 있구나. 너는 확실히 내 딸이야.
수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오랫동안 계속 혼자였다. 누구도 자신을 찾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했다. 정말로 누군가가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왜 이제서야? 그녀는 울면서 중얼거렸다. 태우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에 수아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줄곧 바라왔던 것이 드디어 눈앞에 있다. 그것을 믿어도 될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지금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스함을 느꼈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크게 바뀌게 된다. 그리고 태우에게도 딸과의 재회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될 것이다. 정태우의 품 안에서 수아는 계속 울고 있었다. 14년 동안 누구에게도 안겨본 적 없이, 누구에게도 필요로 한 적 없이 그저 외로움과 배고픔을 견디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마침내 누군가에게 너는 내 딸이라는 말을 듣고 따뜻하게 감싸 안겨 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공포가 솟구쳤다. 이 온기가 진짜인지 꿈이 아닌지,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불안감이 그녀의 몸을 떨게 했다. 태우는 그 떨림을 느끼며 더욱 꼭 그녀를 안았다. 이제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낮고 안정된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한 것 같았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것 같은 부드럽고 안심이 되는 목소리. 수아는 천천히 얼굴을 들고 눈물에 젖은 눈으로 태우를 바라보았다. 정말 제가 그 말의 뒷부분을 이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태우는 확실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틀림없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너는 내 딸 정수아야. 그 확실한 말에 수아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오랫동안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자신이 지금 여기서 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누르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가 수아라고요. 태우는 살며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너는 내가 계속 찾아 헤매던 딸이야. 수아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 와서 딸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태우의 품에서 벗어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왜 이제서야? 그 질문에는 14년간의 아픔과 당혹감이 담겨 있었다. 태우는 괴롭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계속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단서조차 없었어. 내 엄마도 필사적으로 너를 지키려 했었어. 수아는 눈을 크게 떴다.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 안에서 흐릿한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던 사람. 엄마는 어디 있어요? 태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민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엄마는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어왔다. 언젠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가슴속에 텅 빈 구멍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거짓말. 수아는 울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태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키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그 이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 말에 수아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았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희망이 무너져 내린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 태우는 그런 수아를 안아주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민도 분명 기뻐했을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함께 살아가자. 수아는 떨리면서 그의 품 안에서 계속 울었다. 그날 밤 수아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침대는 푹신하고 이불도 따뜻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것까지 한 번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14년 동안 자신은 이 도시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조금씩 무언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문이 살짝 열리고 태우가 방에 들어왔다. 아직 못 자니? 수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우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네게 아버지다운 것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그러니 이제부터 조금씩 보상을 해도 될까? 그 말에 수아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아버지가 어떤 건지 몰라요. 태우는 조금 웃었다. 나도 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생각해 나가면 될 거야. 수아는 조금은 표정을 부드럽게 했다. 처음으로 이 사람과 조금이라도 마주해 보려는 마음이 들었다. 알겠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태우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이제 늦었으니 조금이라도 쉬어. 그렇게 말하고 그는 방을 나갔다. 수아는 다시 한번 천장을 바라보며 살며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눈을 뜨자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풍겨왔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실로 가자 태우가 부엌에 서 있었다. 안녕. 태우가 말하자 수아는 망설이면서도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다. 아침 만들어봤어. 먹을래? 태우가 내민 것은 심플한 토스트와 스크램블드 에그였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다. 맛있어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 수아는 그 아침 식사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조금씩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 안에서 아주 조금씩 미래에 대한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정수아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토스트를 조용히 입에 가져갔다. 정태우가 서툴게나마 만든 아침 식사는 결코 호화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지금까지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도 특별한 맛이 났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미나로서 살아왔던 자신이 지금은 수아로서 이 집에 있다. 눈앞의 남자는 혈연으로 이어진 아버지이며 자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오랫동안 찾아 헤맸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14년 동안 수아는 계속 혼자였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고 그저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감각만이 마음 깊숙한 곳에 배어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개념은 멀고 손을 뻗으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환상처럼 느껴졌다. 태우는 그런 수아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도 또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며 대화를 나눴다. 수아야, 오늘부터 네가 여기서 살게 될 거야. 하지만 억지로 뭔가를 바꿀 필요는 없어. 조금씩 익숙해지면 돼. 수아는 천천히 토스트를 씹으며 태우의 말을 곱씹듯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활과는 너무나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당혹감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를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수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살짝 흔들렸다. 알겠어요. 짧게 대답한 그녀에게 태우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수아는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푹신한 침대, 따뜻한 식사,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방.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비현실적이면서도 어딘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태우가 정말로 자신을 받아들여줄 것인지, 자신은 여기 있어도 될 것인지 그런 의심이 그녀를 계속 묶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수아는 혼자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가운데 먼 옛날 어딘가에서 어머니와 함께 별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기억은 희미하여 금방 잡히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태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춥지 않니? 수아는 돌아보니 태우가 코트를 입은 채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자 태우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옛날에 수아와 함께 별을 본 적이 있어. 수아는 놀라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와요? 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3살이었을 때 밤이 되면 자주 별을 보고 싶다고 해서 엄마와 함께 정원에 나가곤 했어. 그때 너는 내 손을 잡고 아빠, 별이 예뻐요라고 말했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아의 가슴이 꽉 조여들었다. 어딘가에서 들은 적 있는 목소리,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장면, 그것이 한꺼번에 마음에 떠올랐다. 기억나지 않아요. 수아는 작게 중얼거렸다.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개처럼 흐려져 잡을 수 없었다. 억지로 기억하지 않아도 돼. 태우는 조용히 말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수아는 그 말을 들으며 밤하늘을 계속 바라보았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라면 자신은 이제부터 무엇을 믿어야 할까? 지금까지의 14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찾아주었다. 다음 날 태우는 수아를 데리고 새로운 생활의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우선 그녀의 호적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학교에도 다닐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아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저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와서 학교라니 무리예요. 태우는 수아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확실히 14년간 길거리 생활을 해온 그녀에게 보통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 미래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다. 학교는 서두르지 않아도 돼. 하지만 너에게는 배울 권리가 있어. 조금씩이라도 함께 생각해보자.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보였다. 태우는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고 그녀의 속도에 맞추기로 했다. 그 후의 나날들, 수아는 조금씩 태우와의 거리를 좁혀갔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태우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려 했다. 아침 식사를 함께 먹는 것으로 시작해 가끔은 영화를 함께 보게 되었고 나아가 수아가 스스로 이거 좋아해요 라며 작은 취향을 이야기하는 일도 늘어났다. 그런 어느 날 수아는 태우의 서재에 들어가 그의 책상 위에 있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태우와 어머니 지민 그리고 어린 자신이 함께 찍힌 가족 사진이었다. 수아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살며시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다. 이게 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우는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야. 3살 생일에 찍은 사진이야. 수아는 눈물을 참으며 사진을 계속 바라보았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저 잊어버렸어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전부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정말은 기억하고 싶었어요. 태우는 살며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억지로 기억하지 않아도 돼. 네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수아는 사진을 꽉 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14년간 외롭게 지냈던 자신이지만 지금 이 순간 확실히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조금씩이라도 앞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태우는 수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제 바깥 세상에 나가볼래? 그것은 수아에게 새로운 한 걸음이었다. 지금까지의 14년간 그녀의 세계는 길거리와 좁은 처마 밑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그녀는 변해야 했다. 수아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볼게요.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좋아라고 말하고 차키를 들었다. 향한 곳은 어머니 지민이 좋아했다는 작은 공원이었다. 그곳은 옛날 가족 3명이 자주 방문했던 장소였다고 했다. 공원에 도착하자 수아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것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벤치에 앉아 눈을 감자 이상하게도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 저도 와본 적이 있나요? 문득 중얼거리자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어렸을 때 여기서 엄마와 놀았었지. 수아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고 태우 쪽을 바라보았다. 아빠. 태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아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에 담았다. 아직 익숙하지 않고 어딘가 쑥스러웠지만 조금씩 이 관계를 받아들이고 싶다고 생각했다. 고마워요. 그 말에 태우는 미소 지었다. 나야말로 고마워. 두 사람은 조용히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14년을 되찾을 순 없지만 이제부터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갈 수는 있다. 수아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멀리서 작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금은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그저 살아가는 것만이 목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씩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싶었다. 태우도 또한 딸과 함께 보내는 나날 속에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따스함을 느끼고 있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하고 예상치 못한 이별을 만들어내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는 수아와의 재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아무리 돌아가더라도 가족은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저녁 노을이 가까워지고 두 사람은 이제 돌아가자며 일어섰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극복해 나가면 될 것이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공원의 풍경이 뒤로 사라져가는 가운데 태우는 문득 수아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놀란 듯 굳어있던 수아의 손이 천천히 그의 손을 받아들였다. 작고 차가운 손이지만 이제는 따뜻해질 것이다. 수아야, 태우가 불렀다. 네, 아빠? 그 말이 아직 어색했지만 수아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 내 교육도 그렇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해.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혹시 하고 싶은 게 있니? 배우고 싶은 것이라든가? 수아는 잠시 생각했다. 길거리에서 살면서도 그녀는 종종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나 버려진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려고 했었다. 특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연필이나 크레용으로 벽이나 종이 조각에 그림을 그리곤 했다. 그리는 거요. 그림? 태우는 놀란 듯 물었다. 네, 가끔 그렸어요. 벽에요? 이상하죠? 태우는 미소 지었다. 전혀, 네 엄마도 그림을 좋아했어. 잘 그렸지. 정말요?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틀림없이 너는 네 엄마의 재능을 물려받았을 거야. 내일 그림 도구를 사러 가자. 정말요?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당연하지.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그 말에 수아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피어났다. 아직 완전히 익숙해진 것은 아니지만 점점 이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준호가 준비한 식사는 간단했지만 따뜻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아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혼자서 침대에 앉은 수아는 창밖의 서울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14년 전 아마도 이런 창문으로 같은 도시를 보며 잠들었을 그 어린 자신을 상상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심장이 따뜻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태우는 서재에서 옛 사진첩을 다시 꺼내보았다. 지민과 어린 수아의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묵직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다. 어떻게든 딸을 찾겠다던 그 약속, 14년이 지나서야 지킬 수 있었다. 지민아, 수아를 찾았어.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잘 지켜볼게. 그날 밤 아파트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 이별의 시간이 있었다면 재회의 시간도 있는 것이다. 태우와 수아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부터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때론 어색하고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삶의 일부. 어둠 속에서 수아는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른 꿈, 엄마의 웃는 얼굴, 아빠의 든든한 손길, 그리고 따뜻한 집. 태우도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았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정태와 정수아의 새로운 봄. 몇 주가 지나고 수아는 점점 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다. 태우의 도움으로 공식적인 호적이 등록되었고 개인 교사가 집으로 와서 기초교육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지만 수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다. 특히 그림 그리는 것에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태우는 그녀를 위해 방 한쪽을 작은 미술 스튜디오로 꾸며주었다. 그곳에는 다양한 캔버스와 물감, 붓 등이 갖춰져 있었다. 수아는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지? 태우가 어느 날 그녀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수아는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다. 길거리에서 살 때 간판이나 광고 포스터를 많이 봤어요. 그때 머릿속으로 따라 그리곤 했어요. 그 말에 태우의 가슴이 아팠다. 그토록 힘든 환경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으려 했던 딸의 강인함에 감동했다. 내 엄마도 네 나이 때 그림을 정말 좋아했어. 그녀의 그림도 언젠가 보여줄게. 수아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우와 수아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했다. 준호도 수아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는 수아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절이나 지식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날, 태우는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수아야, 이제 좀 더 넓은 세상을 만나볼 용기가 있니?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야. 수아는 잠시 생각했다. 조금 두려웠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다. 그녀에게는 돌아올 집이 있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네,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수아는 작은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림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어 조금씩 친구도 사귀게 되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했어요. 집에 돌아와 신이 나서 말하는 수아의 모습을 보며 태우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빠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래? 역시 우리 수아가 최고지.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찾아왔다. 태우는 회사 일정을 조정해 수아와 함께 짧은 휴가를 계획했다. 제주도로의 여행. 수아에게는 생애 첫 비행기 여행이었다. 아빠, 구름이 정말 솜사탕 같아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들뜬 목소리로 말하는 수아를 보며 태우는 지난 시간이 꿈만 같았다. 길거리에서 떨고 있던 그 작은 소녀가 이제는 이렇게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제주도에서의 며칠은 마치 꿈 같았다.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노란 유채꽃. 수아는 그 모든 풍경을 그림으로 담았다.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제가 어떻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배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사실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그날 네 엄마는 너를 데리고 친정에 가려고 했어. 하지만 역에서 갑자기 너만 사라졌어. 네 엄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그 충격으로 병을 얻게 됐지. 수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널 찾았어. 하지만 기억이 나요. 수아가 갑자기 말했다. 뭐라고? 조금씩 기억이 나요. 누군가 저를 데려갔어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태우는 숨을 참았다. 그 여자는 저를 자기 딸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나중에 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버렸어요. 그때 제 나이가 아마 5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수아를 꽉 안았다. 미안해, 수아야. 널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찾았잖아요. 그날 밤 태우는 오랜만에 경찰에 연락했다. 수아의 기억을 토대로 그녀를 납치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수아와 함께하는 현재였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수아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미술학원에서의 실력도 인정받아 작은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정수아 학생의 재회라는 작품입니다. 전시회장에서 소개되는 그녀의 그림, 그것은 어두운 배경 속에서 두 손이 만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큰 손과 작은 손, 아버지와 딸. 태우는 그 그림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림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상실, 그리움, 희망, 그리고 재회의 기쁨. 어떠세요, 아빠?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아름다워. 네 마음이 느껴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아는 조용히 물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은 거죠? 태우는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정말 괜찮아. 수아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저 생존을 위해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던 이 도시가 이제는 그녀의 집이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수아의 기억과 여러 단서를 통해 그녀를 납치했던 여자를 찾았다는 소식이었다. 그 여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자신의 딸을 잃은 후 수아를 납치했다고 했다. 태우는 수아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수아는 이미 자신의 과거를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만나보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태우는 걱정스러웠지만 수아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만난 여자는 수아의 기억 속 무서운 납치범과는 달리 초라하고 슬픈 모습이었다. 그녀는 수아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미영이, 내 미영이. 수아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미영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정수아예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
알지만 내 딸과 너무 닮았어. 수아는 천천히 다가가 여자의 손을 잡았다. 제가 왜 미영이가 될 수 없는지 알아요? 여자는 놀란 듯 수아를 바라보았다. 제가 미영이가 되면 저도 제 아빠를 잃어버리니까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당신은 알잖아요. 그 말에 여자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수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당신의 미영이도 어딘가에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저를 억지로 당신 딸로 만들려 하지 말고 진짜 미영이를 찾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태우는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그의 딸은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아는 더욱 성장했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해갔고 작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 잃어버린 시간, 찾은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수아 작가의 첫 개인전입니다. 태우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수아의 그림 속에는 그녀의 인생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여정, 상처에서 치유로 나아가는 과정. 마지막 작품은 태우와 수아, 그리고 하늘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지민의 모습을 그린 가족 초상화였다. 이 그림의 제목은 우리 가족입니다.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4년 전 잃어버렸던 가족의 모습이 이제 다른 형태로 다시 완성되었다. 고마워, 수아야. 수아는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빠, 저를 찾아주셔서. 그들은 손을 꼭 잡았다. 길고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봄처럼 그들의 삶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정태우와 정수아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잃어버린 14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온전히 그들의 것이다. 가족의 의미, 사랑의 힘, 그리고 희망의 중요성. 그들은 매일 조금씩 이러한 가치들을 다시 배우고 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밤, 고층 아파트의 창가에서 수아는 아버지와 함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본다. 한때는 그 불빛 아래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소녀가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사랑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아빠, 엄마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태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분명 지금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수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하지 않았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였다. 정수아, 한때는 미나라 불리던 길거리 소녀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이름과 정체성을 찾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단순히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회의 기적이다. 우연한 만남이 운명적 재회가 되고 깊은 상처가 아름다운 치유의 이야기로 바뀌는 그 순간의 마법. 부유한 사업가 정태우와 길거리 소녀 미나가 아버지와 딸로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며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보물이 된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다. 아빠, 내일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태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글쎄,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수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든 날이 그들에게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것이다. 끝. 재회의 기적, 부유한 사업가와 길거리 소녀의 운명적 만남. 서울의 겨울밤은 차갑게 느껴졌다. 지하철역 입구로 찬 바람이 불어들어왔고 행인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그 중에서 한 작은 소녀가 떨면서 역 앞 고급 베이커리의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지저분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스웨터는 구멍이 나 있어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행인들은 모른 척하며 지나갔고 아무도 이 소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소녀의 이름은 미나. 그녀는 기억이 시작된 순간부터 길거리에서 살아왔다. 오늘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배고픔을 참으며 유리창 너머로 갓 구운 빵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달콤한 향기가 퍼지고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지만 손에는 단 한 푼도 없었다. 미나는 가게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춥고 배고프다. 그때 한 대의 검은 고급차가 가게 앞에 멈추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검은 롱코트를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 남자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태우. 한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 사장이자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업가였다. 그는 회의를 마치고 비서 준호와 함께 귀가하는 중이었다. 발밑을 보니 작은 그림자가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소녀였다.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지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빵, 먹고 싶어. 태우의 귀에 들려온 그 목소리에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평소라면 이런 노숙자나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소녀의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태우는 조용히 소녀에게 다가갔다. 너 뭐 하고 있니? 소녀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란 듯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 고개를 들었다. 큰 눈동자가 흔들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 빵 없어요.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떨리는 손을 내밀며 미안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 태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도 순수한 눈동자로 쳐다보는 소녀.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빵이라. 그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회의 중간에 사놓고 먹지 않은 샌드위치를 꺼냈다. 이거면 될까? 소녀의 눈이 반짝 빛났다. 정말요? 주시는 거예요? 그녀는 놀라서 여러 번 확인했다. 그래, 가져가. 태우는 샌드위치를 내밀었다. 소녀는 망설이면서도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다. 손끝은 차갑게 얼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소녀는 샌드위치를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급하게 먹기 시작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보며 태우는 저절로 쓴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배고팠니? 소녀는 입을 오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 말을 듣자 태우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이 도시 한 구석에서 이렇게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가 있다니. 그런 것은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봤는데 직접 눈앞에서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문득 소녀의 왼손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엔 작은 흉터가 있었다. 마치 꿰맨 자국 같은 그 흉터를 본 순간 태우의 기억 속에서 먼 기억이 떠올랐다.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이것은 그가 전에 봤던 흉터였다. 설마. 그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버렸다.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도 왜인지 눈앞의 소녀를 그냥 둘 수 없었다. 내 이름은? 태우는 조용히 물었다. 소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작게 대답했다. 미나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태우의 마음이 요동쳤다.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익숙한 울림이지만 떠올릴 수 없었다. 미나, 어디에 살고 있니?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태우는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이해했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잠시 침묵 후 미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살 곳 같은 거 없어요. 그녀의 말은 너무 가볍게 들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태우의 가슴에 꽂혔다. 살 곳이 없다.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아 왔을까? 태우는 다시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구나.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준호가 살짝 태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장님, 슬슬 가야 합니다. 다음 회의에 늦겠습니다. 그 말에 태우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렇다. 그에게는 일이 있다. 회의에 늦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대로 이 소녀를 두고 가는 건가? 이 추운 밤에 그녀를 혼자 남겨두는 건가? 미나.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미나는 샌드위치를 든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태우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생각했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리가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몇 장의 지폐를 꺼내 미나에게 내밀었다. 이걸 가지고 따뜻한 곳에서 뭐라도 먹으렴. 그리고 묵을 곳도 찾아야 해. 하지만 미나는 그 돈을 바라보기만 할 뿐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왜? 돈이 있으면 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 텐데. 태우는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을 갖고 있으면 금방 누가 빼앗아가요. 그 말에 태우는 절망했다. 소녀의 말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가 살아온 세상은 그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준호가 다시 시계를 확인하며 조용히 귓속말을 했다. 사장님,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태우는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 만약 우리가 다시 여기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나를 의지해. 미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샌드위치를 든 채 가만히 서 있었다. 태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 만남 이후에 그의 운명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정태우는 차창 밖으로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네온 사인이 흘러가듯 움직이고 그의 시야 끝에는 방금 전까지 그곳에 있었던 작은 소녀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다. 미나. 그 소녀의 눈동자는 왜인지 가슴 깊숙한 곳을 흔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러면서도 결코 떠올릴 수 없는 듯한 감각이 태우를 괴롭히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운전석에 있는 준호가 백미러로 태우의 모습을 살폈다. 사장님, 아까 그 소녀가 신경 쓰이십니까? 준호가 말을 걸자 태우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특이하네요. 사장님이 저런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시다니. 그럴지도 모르지. 태우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발장을 끼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미나의 떨리는 손과 왼손목에 있던 그 흉터가 계속 맴돌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요동쳤다. 그것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디서였는지 어떻게 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한 동안 차는 태우의 집에 도착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꼭대기층, 그곳이 그의 거처였다. 문을 열자 무기질적인 고요함이 맞이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 가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창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 호화로운 공간에는 온기가 부족했다. 그는 재킷을 벗으며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시선을 옆으로 돌리자 거기에 걸려있는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14년 전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태우와 아직 어렸던 딸 수아. 그의 심장이 한순간 멈출 것 같았다. 수아. 그래, 그 아이도 왼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3살 때 정원에서 넘어져 유리 조각에 베어서 꿰매야 했던 상처. 그것이 미나의 흉터와 똑같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태우의 호흡이 흐트러졌다. 설마. 아니, 그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미나를 보았을 때 느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은 무엇이었을까?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가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려 했지만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소녀는 누구인가? 만약 정말로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태우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만약 한 0.1%라도. 그는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준호, 지금 바로 알아봐줘. 그 소녀에 대해서. 준호는 놀란 듯한 목소리를 냈지만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단순한 착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확인하고 싶어. 그녀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든 것을 조사해줘. 알겠습니다. 준호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우는 소파에 다시 앉아 다시 한번 사진을 바라보았다. 14년 전 아내 지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때였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수아가 실종된 것이다. 그날 지민과 딸은 KTX를 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민은 혼자서 역 플랫폼에서 발견되었고 수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민은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할 때마다 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결국 괴로움 속에서 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딸의 행방은 결국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았다. 아무리 찾아도 어떤 단서도 없었다.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았는데 어떻게 해도 찾을 수 없었던 딸. 그것이 지금 와서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인가? 태우는 머리를 감싸 안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속 요동침은 더욱 강해졌다. 밤이 깊어가도 태우는 잠들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의문이 소용돌이쳤다. 만약 정말로 미나가 수아라면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다음날 준호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장님, 그 소녀에 관해 몇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왜 미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신분증명서는 없습니다. 호적에도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아마도 어딘가에서 버려졌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형태로 키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종이 조각에 관해서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옛 출생증명서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점상 주인이 그녀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태우의 등골이 오싹했다. 설마. 준호의 다음 말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지민이라고요? 그 순간 태우의 시야가 흔들렸다. 지민. 그의 죽은 아내의 이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확실한가? 네. 하지만 종이가 찢겨져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태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즉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다. 준호, 당장 차를 준비해. 지금 그 아이를 찾으러 갈 거야. 알겠습니다. 차가 다시 그 동네로 향했다. 태우의 심장은 뛰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정태우의 차는 밤에 서울을 질주하며 어제 미나를 봤던 역 앞 골목으로 향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흘러가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요동치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준호의 보고에 따르면 미나가 가지고 있는 종이 조각에는 지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민. 그것은 14년 전 딸과 함께 모습을 감춘 그의 아내의 이름이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미나의 손목 흉터와 그 익숙한 눈빛의 반짝임, 그리고 그녀의 나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감각이 태우 안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래도 확신은 없었다. 어쩌면 단순한 착각일지도 모른다. 만약 틀렸다면 그런 의심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태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어제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차가 천천히 멈추고 태우는 문을 열어 밤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주변을 둘러보지만 미나의 모습은 없었다. 대신 길거리에 앉아있는 몇몇 노숙자들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구 그 아이를 보지 않았나 물어봐. 태우가 지시하자 준호는 즉시 움직였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쩌면 미나는 지금도 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조금 전에 누군가에게 시달림을 당해 어디론가 도망갔다고 했다. 누가 시달렸지? 태우가 초조함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한 남자가 대답했다. 이 근방 깡패들이야. 그 애는 때때로 그들에게 눈독 들이고 있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빼앗길 것이 없는데 말이야. 태우의 가슴에 분노가 차올랐다. 미나는 어디로 갔을까? 만약 또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들었다. 찾자. 태우는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 주변의 뒷골목, 빈 건물, 역 근처의 공원. 하지만 미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설마. 태우는 어떤 가능성을 깨달았다. 어제 그녀와 헤어지기 직전의 말을 기억해낸다. 그녀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빼앗긴다고 했다. 그렇다면 안전한 장소를 찾아 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숨었을 가능성이 높다. 준호, 다리 밑을 찾아봐. 저런 아이들은 사람이 별로 오지 않는 곳을 좋아할 거야. 지시를 내리고 둘로 나눠 수색을 계속했다. 그리고 10여 분 정도 지난 후 준호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미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지? 태우는 즉시 차에 올라 준호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한강 인근의 다리 밑, 그곳은 바람이 세고 밤이 되면 더욱 추워지는 장소였다. 다리 밑 그림자에 미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주변에는 몇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마른 얼굴에 불길한 웃음을 띤 그 남자들은 미나를 둘러싸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이 녀석 어제도 도망갔었어. 이제 좀 우리에게도 뭐라도 내놓지. 넌 음식을 어디서 구하는 거야? 누구한테 돈이라도 받았나? 남자들은 무자비하게 미나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미나는 떨면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만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이봐, 뭐 하는 거야? 태우가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자 남자들은 놀라서 돌아봤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타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당신은 누구야? 한 남자가 눈을 부라리며 물었다. 나는 이 아이를 찾고 있던 사람이다. 빨리 비켜. 태우의 눈빛의 날카로움에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한 명이 씩 웃으며 말했다. 이봐, 네가 이런 꼬맹이를 위해 무슨 일을 하러 왔어? 이 녀석은 그냥 노숙자일 뿐이야. 도발적으로 말했다. 태우의 주먹이 강하게 쥐어졌다. 분노가 차올랐지만 함부로 소란을 일으킬 수는 없었다.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갈 거다. 손대지 마.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는 확고한 위험이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잠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만 태우의 분위기에서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치 하고 혀를 차며 물러갔다. 미나? 태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미나는 떨면서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떻게 여기에? 그 질문에 태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널 데리러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을 찾으러 온 적이 없었다.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자신을 찾으러 왔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나오지 않았다. 태우는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고 온기를 전했다. 이제 괜찮아.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대로 태우의 품에 쓰러졌다. 오랫동안 계속 혼자서 견뎌온 외로움이 한계에 달한 순간이었다. 태우는 화들짝 놀라 그녀를 안아들었다. 차로 돌아가자. 준호가 즉시 문을 열고 태우는 미나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태웠다. 차 안은 따뜻했다. 미나는 시트에 몸을 기대자 지친 듯 눈을 감았다. 집으로 데려가자. 우선 따뜻한 목욕과 식사를 준비해. 태우의 명령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천천히 출발해 밤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 차 안에서 미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진다는 것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어딘가 멀리 가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지금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순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정태우의 차가 그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미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따뜻한 시트의 감촉, 차 안에 가득한 편안한 향기. 이제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안락함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녀의 옆에선 태우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운전석의 준호는 백미러로 두 사람의 모습을 때때로 살피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있었다. 목적지는 태우가 사는 고급 아파트의 최상층.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 공간은 지금까지 미나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준호가 즉시 문을 열고 미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미나는 차에서 내리는 것을 망설였다. 그녀에게 지금까지의 인생은 길거리와 좁은 처마 밑에서 지내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눈앞에 엘리베이터에 올려다볼 정도로 높은 고급 아파트에 발을 들이려 하고 있다.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기는 자신의 거처가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불안감이 미나의 발을 묶었다. 왜 그러니? 태우가 조용히 물었다. 미나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요? 그 목소리는 가늘고 불안해 보였다.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널 여기로 데려온 건 나야.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 말에 미나는 아주 조금 안심한 듯 얼굴을 들고 발을 내디뎠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여 최상층에 도착하자 자동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넓은 거실이 펼쳐져 있었다. 샹들리의 불빛이 부드럽게 방을 비추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으며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장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여기가 내 방이 될 거야. 태우가 그렇게 말하자 미나는 놀라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 자신이 머물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미나에게 준호가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일단 먼저 목욕부터 하죠. 물은 이미 채워놓았습니다. 미나는 눈을 크게 떴다. 목욕이라는 단어조차 먼 세계의 것처럼 느껴졌다.
준호의 안내를 따라 욕실로 향하자 그곳에는 김이 서린 넓은 욕실이 있었다. 벽에는 아름다운 타일이 깔려있고 욕조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미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치 마법과 같다고 생각했다. 마음껏 들어가도 좋아. 태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미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옷을 벗고 욕조에 발을 담갔다. 서서히 온몸으로 퍼지는 따스함. 지금까지 차갑게 얼어있던 몸이 천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미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이 따스함을 알고 나면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오랜 시간 물에 몸을 담근 후 준호가 준비해준 파자마로 갈아입고 거실로 돌아오자 테이블에는 따뜻한 수프와 빵이 준비되어 있었다. 미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제가 먹어도 되나요?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론이죠 라고 말했다. 미나는 살금살금 자리에 앉아 스푼을 들었다. 그리고 한 모금 수프를 마시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무나 부드러운 맛이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먹어본 것과는 다른 안심할 수 있는 맛. 이렇게 따뜻한 것을 입에 넣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태우는 그런 미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빼앗지 않아. 그 말에 미나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스푼을 꽉 쥐었다. 그날 밤 태우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손에는 준호가 조사한 미나에 관한 정보가 있었다. 공식적인 호적이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불명. 하지만 가지고 있던 종이 조각에는 분명히 지민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나는 정말로 그의 딸 수아인 것일까?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태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렸다. 준호, DNA 검사 준비를 해줘. 준호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거기까지. 지금까지의 정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난 이제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준호는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도 괜찮아. 태우는 서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날 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문득 옆을 보니 거기에는 미나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제대로 된 침대를 준비했는데도 그녀는 거실 구석에서 작게 몸을 움츠린 채 잠들어 있었다. 태우는 살며시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순간 미나가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 태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잠에 빠졌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미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꿈속에서 누구를 부른 것일까? 자신인지 아니면 14년 전에 헤어진 아버지인지. 다음날 아침 미나는 눈을 떠서 자신이 소파에서 잠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푹신한 담요가 덮여 있는 것에 놀라 그것을 꽉 움켜쥐었다. 따뜻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호받은 적은 없었다. 그녀는 살며시 일어나 부엌 쪽을 들여다보니 태우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나는 한 발짝 내디뎠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자신은 여기 있어도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태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소녀가 그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에 도착할 DNA 검사 결과가 모든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태우는 서재에서 조용히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준호가 정리한 보고서가 놓여 있고 그의 시선은 그 서류 위를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왔다. 거대한 부동산 사업을 일구는 과정에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큼은 평소처럼 냉정해질 수 없었다. 미나가 정말로 수아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면 14년 동안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길거리에서의 생활, 추위와 배고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남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았을까? 그런 인생을 자신의 딸이 걸어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들었다. 의자에 기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조용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태우는 몸을 일으켜 문 쪽을 보았다. 준호가 봉투를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놓았다. 태우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고 심호흡을 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검사 결과 서류가 들어있었다. 눈을 빠르게 움직여 읽어내려갔다. 그곳에 적혀있는 말은 99.9% 이상의 확률로 친자관계가 인정됨이었다. 그 순간 그의 사고가 멈췄다. 마치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미나, 아니 수아는 틀림없이 자신의 딸이었다. 태우는 강하게 서류를 쥐고 눈을 감았다. 목구멍 깊은 곳이 막히는 듯한 감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14년간 찾아 헤매고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었던 딸.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사장님, 준호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태우는 눈을 뜨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틀림없어. 미나는 내 딸이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지금 당장이라도 미나, 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갑자기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듣게 된다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14년 동안 그녀는 혼자 살아왔다. 기억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신중하게 전해야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일어섰다. 미나는 어디 있지? 준호는 즉시 대답했다. 거실입니다. 아침 식사 후 창가에서 계속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우는 천천히 걸어 거실로 향했다. 미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는 어깨가 아침 햇살 속에서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는 이 며칠 동안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식사 방법도, 태도도, 그리고 눈빛의 반짝임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마치 겁에 질린 강아지처럼 몸을 움츠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은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미나. 태우가 부르자 그녀는 돌아보았다. 네?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역시 지금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내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미나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말씀? 태우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와 마주 보았다. 내 진짜 이름을 알고 싶지 않니? 그 말에 미나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거의 알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미나라고 불렸지만 그것이 본명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싶어요? 하지만 제게 진짜 이름 같은 게 있을까요? 태우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모든 것이 적혀 있어. 내 진짜 이름은 수아야. 정수아. 미나, 아니 수아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떠올릴 수 없는 이상한 감각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거기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수아. 그 말을 입에 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강하게 조여오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눈물이 슬며시 맺혔다. 제가 수아라고요? 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내 딸이야.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수아는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계속 혼자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딘가 납득이 가는 느낌도 있었다. 태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14년 전 너는 모습을 감추었어. 계속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 있구나. 너는 확실히 내 딸이야. 수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오랫동안 계속 혼자였다. 누구도 자신을 찾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했다. 정말로 누군가가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왜 이제서야? 그녀는 울면서 중얼거렸다. 태우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에 수아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줄곧 바라왔던 것이 드디어 눈앞에 있다. 그것을 믿어도 될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지금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스함을 느꼈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크게 바뀌게 된다. 그리고 태우에게도 딸과의 재회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될 것이다. 정태우의 품 안에서 수아는 계속 울고 있었다. 14년 동안 누구에게도 안겨본 적 없이, 누구에게도 필요로 한 적 없이 그저 외로움과 배고픔을 견디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마침내 누군가에게 너는 내 딸이라는 말을 듣고 따뜻하게 감싸 안겨 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공포가 솟구쳤다. 이 온기가 진짜인지 꿈이 아닌지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불안감이 그녀의 몸을 떨게 했다. 태우는 그 떨림을 느끼며 더욱 꼭 그녀를 안았다. 이제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낮고 안정된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한 것 같았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것 같은 부드럽고 안심이 되는 목소리. 수아는 천천히 얼굴을 들고 눈물에 젖은 눈으로 태우를 바라보았다. 정말 제가 그 말의 뒷부분을 이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태우는 확실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틀림없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너는 내 딸, 정수아야. 그 확실한 말에 수아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오랫동안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자신이 지금 여기서 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누르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가 수아라고요. 태우는 살며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너는 내가 계속 찾아 헤매던 딸이야. 수아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 와서 딸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태우의 품에서 벗어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왜 이제서야? 그 질문에는 14년간의 아픔과 당혹감이 담겨 있었다. 태우는 괴롭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계속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단서조차 없었어. 내 엄마도 필사적으로 너를 지키려 했었어. 수아는 눈을 크게 떴다.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 안에서 흐릿한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던 사람. 엄마는 어디 있어요? 태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민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엄마는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어왔다. 언젠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가슴속에 텅 빈 구멍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거짓말. 수아는 울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태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키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그 이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 말에 수아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았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희망이 무너져 내린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 태우는 그런 수아를 안아주었다.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민도 분명 기뻐했을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함께 살아가자. 수아는 떨리면서 그의 품 안에서 계속 울었다. 그날 밤 수아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침대는 푹신하고 이불도 따뜻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것까지 한 번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14년 동안 자신은 이 도시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조금씩 무언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문이 살짝 열리고 태우가 방에 들어왔다. 아직 못 자니? 수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우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네게 아버지다운 것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그러니 이제부터 조금씩 보상을 해도 될까? 그 말에 수아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아버지가 어떤 건지 몰라요. 태우는 조금 웃었다. 나도 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생각해 나가면 될 거야. 수아는 조금은 표정을 부드럽게 했다. 처음으로 이 사람과 조금이라도 마주해 보려는 마음이 들었다. 알겠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태우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이제 늦었으니 조금이라도 쉬어. 그렇게 말하고 그는 방을 나갔다. 수아는 다시 한번 천장을 바라보며 살며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눈을 뜨자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풍겨왔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실로 가자 태우가 부엌에 서 있었다. 안녕. 태우가 말하자 수아는 망설이면서도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다. 아침 만들어 봤어? 먹을래?
태우가 내민 것은 심플한 토스트와 스크램블드 에그였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다. 맛있어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 수아는 그 아침 식사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조금씩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 안에서 아주 조금씩 미래에 대한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정수아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토스트를 조용히 입에 가져갔다. 정태우가 서툴게나마 만든 아침 식사는 결코 호화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겐 지금까지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도 특별한 맛이 났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미나로서 살아왔던 자신이 지금은 수아로서 이 집에 있다. 눈앞의 남자는 혈연으로 이어진 아버지이며 자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오랫동안 찾아 헤맸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14년 동안 수아는 계속 혼자였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고 그저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감각만이 마음 깊숙한 곳에 배어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개념은 멀고 손을 뻗으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환상처럼 느껴졌다. 태우는 그런 수아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도 또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며 대화를 나눴다. 수아야, 오늘부터 네가 여기서 살게 될 거야. 하지만 억지로 뭔가를 바꿀 필요는 없어. 조금씩 익숙해지면 돼. 수아는 천천히 토스트를 씹으며 태우의 말을 곱씹듯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활과는 너무나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당혹감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를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수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살짝 흔들렸다. 알겠어요. 짧게 대답한 그녀에게 태우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수아는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푹신한 침대, 따뜻한 식사,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방.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비현실적이면서도 어딘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태우가 정말로 자신을 받아들여 줄 것인지, 자신은 여기 있어도 될 것인지 그런 의심이 그녀를 계속 묻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수아는 혼자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가운데 먼 옛날 어딘가에서 어머니와 함께 별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기억은 희미하여 금방 잡히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태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춥지 않니? 수아는 돌아보니 태우가 코트를 입은 채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자 태우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옛날에 수아와 함께 별을 본 적이 있어. 수아는 놀라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와요? 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3살이었을 때 밤이 되면 자주 별을 보고 싶다고 해서 엄마와 함께 정원에 나가곤 했어. 그때 너는 내 손을 잡고 아빠, 별이 예뻐요라고 말했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아의 가슴이 꽉 조여들었다. 어딘가에서 들은 적 있는 목소리,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장면, 그것이 한꺼번에 마음에 떠올랐다. 기억나지 않아요. 수아는 작게 중얼거렸다.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개처럼 흐려져 잡을 수 없었다. 억지로 기억하지 않아도 돼. 태우는 조용히 말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수아는 그 말을 들으며 밤하늘을 계속 바라보았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라면 자신은 이제부터 무엇을 믿어야 할까? 지금까지의 14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찾아주었다. 다음 날 태우는 수아를 데리고 새로운 생활의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우선 그녀의 호적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학교에도 다닐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아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저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와서 학교라니 무리예요. 태우는 수아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확실히 14년간 길거리 생활을 해온 그녀에게 보통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 미래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다. 학교는 서두르지 않아도 돼. 하지만 너에게는 배울 권리가 있어. 조금씩이라도 함께 생각해보자.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보였다. 태우는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고 그녀의 속도에 맞추기로 했다. 그 후의 나날들,
수아는 조금씩 태우와의 거리를 좁혀갔다. 처음엔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태우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려 했다. 아침 식사를 함께 먹는 것으로 시작해 가끔은 영화를 함께 보게 되었고 나아가 수아가 스스로 이거 좋아해요라며 작은 취향을 이야기하는 일도 늘어났다. 그런 어느 날 수아는 태우의 서재에 들어가 그의 책상 위에 있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태우와 어머니 지민 그리고 어린 자신이 함께 찍힌 가족 사진이었다. 수아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살며시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다. 이게 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우는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야. 3살 생일에 찍은 사진이야. 수아는 눈물을 참으며 사진을 계속 바라보았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저 잊어버렸어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전부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정말은 기억하고 싶었어요. 태우는 살며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억지로 기억하지 않아도 돼. 네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수아는 사진을 꽉 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14년간 외롭게 지냈던 자신이지만 지금 이 순간 확실히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조금씩이라도 앞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태우는 수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제 바깥 세상에 나가 볼래? 그것은 수아에게 새로운 한 걸음이었다. 지금까지의 14년간 그녀의 세계는 길거리와 좁은 처마 밑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그녀는 변해야 했다. 수아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볼게요.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좋아라고 말하고 차키를 들었다. 향한 곳은 어머니 지민이 좋아했다는 작은 공원이었다. 그곳은 옛날 가족 3명이 자주 방문했던 장소였다고 했다. 공원에 도착하자 수아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것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벤치에 앉아 눈을 감자 이상하게도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 저도 와본 적이 있나요? 문득 중얼거리자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어렸을 때 여기서 엄마와 놀았었지. 수아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고 태우 쪽을 바라보았다. 아빠. 태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아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에 담았다. 아직 익숙하지 않고 어딘가 쑥스러웠지만 조금씩 이 관계를 받아들이고 싶다고 생각했다. 고마워요. 그 말에 태우는 미소 지었다. 나야말로 고마워. 두 사람은 조용히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14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갈 수는 있다. 수아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멀리서 작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금은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그저 살아가는 것만이 목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씩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싶었다.